짓다만 왕의 글을 완성한 문지기. 멀리 인왕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올해도 구중궁궐 깊은 심처에 어김없이 찾아와 대궐 마당 곳곳에 노란 민들레를 점점이 수놓듯 뿌려놓았답니다. 한가로이 유영하는 연못의 잉어들은 은빛 햇살에 반짝이는 몸빛이 예년보다 곱절은 아름답고 화사하게 빛나 보였어요. 비원 근처에서 날아온 것일까? 날개에 꽃가루를 잔뜩 묻힌 노랑나비 한 마리가 성종의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어느새 이렇게 천지간에 봄이 찾아왔던고. 성종은 정자에 앉아있던 책을 덮고는 하명을 내렸어요. 과인이 비원으로 가려 하니 채비를 하라. 성종은 어가를 마다하고 천천히 대궐 마당을 거닐었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흥이었어요. 참으로 보기 좋구나. 지금쯤이면 비원에도 꽃들이 만발했을 것이로다. 성종은 비원에 다다라 한가로이 꽃구경을 하다가 작은 정자에 올라 잠시 쉬었답니다. 여봐라, 지필목을 대령하라. 봄 기운을 타고 파릇파릇 잎새를 띄우는 나무를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에 한 줄기 시상이 실바람처럼 흘렀어요. 내관들이 준비한 지필목을 옆에 두고 성종은 조심스레 글을 써나갔지요. 푸른 옷감으로 봄 버드를 만드니 붉은 옷감은 2월의 꽃을 만드네. 거기까지 붓을 놀린 성종은 시상이 막히는지 잠시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렀답니다. 다음은 어찌 이어가야 한다. 성종은 벼루 위에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의 봄 흥취는 예서 끝나는가 보구나. 과인이 다음에 와서 계속 이을 것이니 이 종이를 정자 기둥에 붙여놓도록 하라. 성종은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는 봄빛이 완연한 비원을 떠났답니다. 농익은 꽃들의 향기가 대궐을 온통 노곤하게 만드는 어느 오후, 성종은 며칠 전 정자에서 못다 쓴 글을 생각해내고는 비원을 다시 찾았어요. 시든 꽃을 대신하여 물오른 나무들이 한껏 푸른 나뭇잎으로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며 성종은 아련한 추억에 잠기는 사람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무언가 뭉클한 감성이 이번에는 시를 끝낼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주었답니다. 성종은 정자에 올라 나무 기둥에 붙여놓았던 종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짓담한 글이 완성되어 있었답니다. 대신들을 시켜 봄빛을 다투게 한다면 병민의 집에는 채 봄이 가지도 못하리. 식구를 잃는 성종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답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명필의 명문이로구나. 성종의 입에서는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여봐라,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를 들라 하라. 성종은 그 글이 누구의 솜씨인지 알고 싶었지요. 잠시 후 내관을 따라 문지기가 들어왔답니다. 근자에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있었더냐? 성종이 물었어요.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문지기가 공손하게 아뢰었지요. 그렇다면 저 글은 누구의 솜씨란 말이냐? 성종이 답답하다는 듯이 문지기를 채근하였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그 글은 소인이 쓴 것이옵니다. 순찰을 돌다 채 완성되지 않은 글이 있기에 전하의 글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써놓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뭐라, 네가 쓴 것이라고? 문지기의 대답에 성종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정녕 저 글을 네가 지었단 말이냐? 성종은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답니다. 한낱 문지기의 재주로 보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솜씨였지요. 전하, 소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지기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였어요. 과인이 이렇게 묻는 것은 너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니라. 명필의 명문장이라 이를 칭찬하고자 함이니라. 이름이 무엇이냐? 성종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문지기를 안심시켰답니다. 예, 소인 기원이라 하옵니다. 기원이라, 어디에서 왔느냐? 영월에서 왔사옵니다. 이만한 실력이면 이런 곳에서 문지기나 하며 지낼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것이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문지기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뢰었어요. 소인은 고향인 영월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왔으나 그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도저히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내년을 기약하며 이곳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밥벌이를 해야겠기에 이 일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지기의 얘기를 들은 성종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허, 그냥 문지기로 두기에는 아까운 실력이로다. 과인이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이 일은 그만두고 학문에만 정진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성종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문지기 기원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오로지 성은에 감흡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이후 성종은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 시상이 떠오를 때면 기원을 불러다 놓고 글 짓는 것을 즐겼답니다. 문지기 기원은 타고난 재주를 바탕으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였기에 비록 우연한 기회였을 망정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구멍 뚫린 봉우리. 금강산에서 비로봉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는 내금강의 망군대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 아슬아슬한 절벽인 이 망군대에서의 장관은 혈망봉을 보는 것이지요. 망군대에서 혈망봉은 정면으로 마주 서 있는데 혈망봉의 꼭대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인답니다. 높은 산을 넘기 힘들어하는 바람이 통하라고 자연이 조화를 부렸는지 뚫린 구멍으로 파란 하늘이 훤히 내다보이지요. 이 구멍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아득한 옛날, 땅과 바다가 생겨났을 때 금강산은 바닷속 깊이 잠겨 있었지요. 바다 밑의 산 봉우리에는 커다란 굴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굴은 커다란 욕심꾸러기 용이 살기 위해 뚫어놓은 것이었답니다. 용은 굴 속을 드나들며 한가롭게 살고 있었어요. 용은 바닷속 금강산을 지키며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게 하루하루의 일이었지요. 12,000 봉우리의 거대한 바위와 봉우리들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모습이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용은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혼자서만 독차지하여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물고기들이나 거북이들이 금강산 주위에 내비치기라도 하면 당장에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시뻘건 불을 토해내곤 하였지요. 그러니 아무도 금강산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1000년, 2000년, 세월이 흐를수록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금강산 비로봉 봉우리가 물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미는가 싶더니 곧 봉우리의 허리가 바닷물 위로 올라왔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용도 자신의 굴이 있는 봉우리까지 바다 위로 서서히 솟아오르자 다급해졌답니다. 용은 산 봉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안절부절하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물이 질어 내 집이 물 위로 솟아 올라가네. 이거 큰일인데 이러다간 내가 살고 있는 봉우리도 머지않아 물 밖으로 올라갈 것이 뻔하구먼. 용은 꼬리를 바위에 휘휘 내두르며 걱정만 할 뿐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잠에서 깬 용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니 굴 안이 어두컴컴하고 숨이 막혀왔지요. 밤 사이에 굴이 있던 봉우리마저 완전히 물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물 위로 드러나면서 굴 입구가 커다란 바위와 두꺼운 진흙 덩어리로 메워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용은 꼼짝없이 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물이 없이는 조금 더 버티기 힘든 용이었기에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답니다. 막힌 굴을 뚫어보려고 머리로 박아보고 꼬리를 휘두르고 심지어 입에서 불까지 뿜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막힌 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지친 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숨만 헉헉거리며 축 늘어졌지요. 위대한 벼락신이시여, 이 어두운 굴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봉우리의 벼락을 힘껏 내리쳐 커다란 구멍을 꿰뚫어 주시오. 어느 날 밤 용은 답답한 마음에 옥황상제 몰래 벼락신에게 부탁하였어요. 욕심이 많다고 자기를 미워하는 옥황상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부르릉이 떨어질 게 뻔하였지요. 또 영원히 굴 속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었답니다. 벼락신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용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벼락신은 한밤중에 동해에 떠있는 금강산 봉우리를 향해 번뜩이는 벼락칼을 내둘렀어요. 번쩍하는 빛과 함께 벼락이 용이 사는 봉우리를 내리쳤지요.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칼을 맞은 봉우리는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산 봉우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답니다. 굴 속에서 귀를 막고 있던 용은 단숨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휴, 이제 살았다. 벼락신 정말 고맙소. 바닷속으로 돌아온 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벼락신에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집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진 용은 동쪽 바다 위로 솟아오른 금강산을 바라보았어요. 산을 보니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욕심쟁이 용은 날마다 솟아오른 금강산 주변을 서성이며 어떻게 화풀이를 할까 하고 고민하였어요.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용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동쪽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자라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자라야. 우린 바다의 친구잖아.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니? 부탁?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저 동쪽 바다로 곧장 가면 커다란 산이 5개 솟아있단다. 자라야, 너는 힘이 세니 그 산을 하나씩 하나씩 등에 업어올 수가 있지. 자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그야 아주 간단하지. 내 등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업을 수 있거든. 당장 산을 모두 바닷속으로 업어올 테니 염려하지 마. 급히 동해 바다 쪽으로 떠난 자라는 큰 산을 하나 쑥 뽑아 등에 업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 산을 내려놓고 다시 또 산 하나를 업고 이제 남은 산은 2개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한편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천리경을 들여다보다가 동쪽 바다에 솟아있는 산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자라가 산을 등에 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내가 가장 아끼는 산들을 저 큰 자라놈이 훔쳐가다니. 내 당장. 옥황상제는 화를 벌컥 내며 신하들에게 외쳤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로 새끼를 꼬아 동쪽 바다의 산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 금강산 혈망봉의 큰 구멍에다 묶어 놓아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신하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을 골라 새끼를 꼬았답니다. 기다란 새끼줄이 완성되고 동쪽 바다에 남은 2개의 산은 곧 꽁꽁 동여 맺었지요. 그리고 자라가 더 이상 바닷속으로 훔쳐가지 못하게 혈망봉의 구멍에다 새끼를 메고 묶었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자라는 나머지 산을 등에 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산이 꼼짝도 하지 않자 지친 자라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도망쳐버렸어요. 금강산의 혈망봉 구멍은 바로 벼락신이 용을 구하기 위해 벼락을 내려 뚫었던 구멍이라고 한답니다. 또 이 이야기와는 다르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땅 위로 귀양살이를 오게 된 신선이 옥황상제가 가장 아끼는 산 봉우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혈망봉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꼭대기의 구멍은 신선이 땅 위로 가져올 때 새끼를 묶으려고 뚫어놓은 구멍이라고도 전해진답니다. 두 친구와 임금님의 왕관. 옛날에 친한 친구 사이인 2 아이가 있었답니다. 임범이는 부잣집 종살이를 하였고 지범이는 농사꾼의 아들이었지요. 서당에 다니는 지범이는 밤에 임범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어요. 나도 너처럼 글 공부를 하고 싶다. 어느 날 밤 임범이가 지범이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날 배운 것을 가르쳐 줄게. 지범이는 서당에서 배운 것을 임범이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1달,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임범이도 지범이만큼 글을 많이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범이는 더 이상 서당에 갈 수가 없었답니다. 왜 서당에 가는 걸 그만두었니? 서당에 가려면 쌀이나 돈을 내야 해. 그런데 지범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임범이와 지범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임범이는 이불을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지요. 임범이는 방에서 나와 살금살금 사랑방으로 갔답니다. 사랑방에는 주인이 쿨쿨 자고 있었어요. 임범이는 조심스럽게 주인의 허리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었지요. 어디에 감춰놓을까?
인범이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기웃기웃하다가 밖으로 나가 샘물가로 갔답니다. 샘물가를 살피던 인범이는 커다란 돌을 들추고 열쇠 꾸러미를 넣었지요. 다음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거 큰일 났구먼. 고간 열쇠, 금고 열쇠, 벽장 열쇠 모두가 없어졌구나. 어젯밤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하다. 부잣집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방 저방의 문이란 문은 다 열어보았어요. 이때 인범이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네 이놈, 해가 뜬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일어나는 것이냐. 주인이 인범이를 보며 화를 내었지요. 왜 아침부터 화가 나셨습니까? 내가 화 안 나게 되었느냐? 열쇠 꾸러미를 몽땅 잃어버렸는데 말이다. 주인은 한숨을 푹 쉬었지요. 그깟 일로 뭘 그러십니까? 뭐라고? 이놈이? 주인은 벌떡 일어서더니 인범이를 노려보았어요. 제가 아는 애가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그 애라면 틀림없이 열쇠 꾸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주인은 인범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 아인 어디에 있느냐? 워낙 오라는 데가 많아서 오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주는 값을 넉넉하게 주어야 짬을 좀 내지 않을까 하는데. 인범이는 부자의 눈치를 살피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건 걱정 말고 어서 데려오너라. 그 값은 후하게 주겠다고 하여라. 부자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영감님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가서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인범이는 못 이기는 척하며 지범이를 찾아갔어요. 인범이가 사실대로 말하고 지범이를 데리고 왔지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열쇠 꾸러미만 꼭 찾아다오. 그럼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다. 주인은 지범이에게 다가가 사정을 하였어요. 지범이는 먼저 사랑방으로 가서 코를 킁킁거렸지요. 방마다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여기도 없군. 주인도 지범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냄새 맡는 신용을 하였지요. 지범이는 주인을 데리고 샘물가로 갔답니다. 잠깐, 여기에서 열쇠 냄새가 납니다. 이 돌을 들어보십시오. 돌을 들자 열쇠 꾸러미가 나왔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의 왕관이 없어졌어요.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 찾아보았지만 왕관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여봐라, 냄새를 잘 맡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당장 데려오너라. 임금님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인범이와 지범이를 불러들였답니다. 두 아이는 닷새 동안 걸어서 고갯마루에 올라 궁궐을 내려다보았지요. 이거 큰일이구나. 왕관을 찾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일이야.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우리 여기서 실컷 놀다가 가자. 지범이가 먼저 소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흔들었어요. 인범아,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이걱이걱 하는 소리가 나는구나. 아니야, 비걱비걱 하는 소리가 나는데. 소나무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해는 기울었지요. 인범이와 지범이는 산 밑에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였어요. 우리 여기서 자고 가자. 두 아이는 팔을 베고 누웠지요. 소나무에서 이걱이걱 소리가 났었어. 아니라니까, 비걱비걱 소리가 났다니까.
두 아이의 말다툼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사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걱이고 얘가 비걱입니다. 두 사내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옳거니 뭔가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구나. 인범이는 똑바로 앉아 두 사내를 쳐다보았지요. 니놈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예, 금이 탐이 나서 그만 왕관을 훔쳤습니다. 두 아이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로 마주 보았어요. 그럼 왕관은 어디에 두었느냐? 사실은 냄새를 잘 맡는다는 아이가 온다고 하길래 연못에 던져버리고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요. 벌써 저희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이렇게 잘못을 빌려고. 두 사내는 눈물을 흘렸지요. 인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는 두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내 놈들의 잘못을 보아서는 죽어야 마땅하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당장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내는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인범이와 지범이는 임금님을 찾아갔지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왕관을 찾아내도록 하거라. 만약 왕관을 찾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두 아이는 신하들이 안내하는 곳마다 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지요. 하루, 이틀, 사흘,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밤까지 왕관을 찾지 못하면 큰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임금님은 두 아이를 따라 나섰답니다. 두 아이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임금님과 신하를 연못가로 데리고 갔지요. 임금님, 냄새가 여기에서 납니다. 왕관은 이 연못 안에 있습니다. 여봐라, 이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하거라. 잠시 후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니 임금님이 잃어버린 왕관이 나왔답니다. 그때 갑자기 인범이는 지범이의 코를 힘껏 때리며 서로 싸웠지요. 얘들아, 이 좋은 날 왜 싸우는 것이냐? 임금님의 호통에 두 아이의 싸움은 그쳤답니다. 임금님, 저희 코가 다쳐 이제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정말 안 되었구나. 두 아이는 임금님이 준 금돈을 당나귀에 싣고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도둑질한 푸른 보자기.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주며 살았지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아들을 보며 울먹였어요. 네가 어미를 잘못 만나 죽도 못 얻어먹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답니다. 누구세요? 어두운 밤에 누가 왔을까 싶어 나가보았지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녁을 지으려는데 불씨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불씨를 좀 나눠주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지요. 저녁을 일찍 해먹어 불씨가 다 꺼졌거든요. 어머니는 차마 굶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저녁을 벌써 해 잡수셨다고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듯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답니다. 아주머니, 그건 거짓말 같은데요. 아기가 밥을 달라고 울잖아요. 어머니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아주머니, 내게 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보물을 제게 빌려주시다니요?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받으세요.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랍니다.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 머리에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이걸 쓰고 어디든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쫙 벌렸지요. 오늘은 시험 삼아 이것을 쓰고 가게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지요. 그러면 뭐 아들을 굶겨 죽일 셈이어요? 어서 받으세요. 어머니는 아들 얘기가 나오자 할 수 없이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아들 옆에서 누워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도둑질을 할 수 없지. 아니야, 어미로서 아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니는 푸른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가게로 갔답니다. 가게 주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어머니는 가게에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들고 나왔답니다. 정말 신기한 보자기로구나.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게 되었어.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내 말이 맞지요? 이 보자기는 신기한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불을 조심하세요. 아주머니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와서 내 다시 가져가리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주의를 주고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가져왔답니다. 장날이 되자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갔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어머니는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젊은이의 담뱃불이 보자기에 붙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큰일이네. 어머니는 얼른 불을 껐답니다. 다행히 보자기가 타지는 않고 구멍만 났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홍색 헝겊으로 구멍을 기웠지요. 다음 날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다시 가게로 갔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나올 때였어요. 주인이 자세히 보니 다홍색 헝겊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한참을 바라보니 다홍색 헝겊이 날아가면서 물건도 줄어드는 것이었지요. 그래,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두고 보자. 가게 주인은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이 도둑놈아, 꼼짝 마라. 주인은 얼른 다홍색 보자기를 잡아당겼어요. 아니, 부인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고개를 푹 숙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괴물 보자기를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오?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훔쳐간 것을 다 물어내지 않으면 당장 관가에 데려가겠소. 가게 주인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지요. 여보세요, 주인 어른.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하였어요. 저는 어린 아들과 날마다 굶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 보자기를 주고 갔어요. 뭐라고요? 도깨비라고요? 그걸 지금 믿으란 말이오? 가게 주인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정말이에요. 이 보자기를 쓰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배고플 때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만약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을 주겠다고 해서 그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도둑질을 날마다 한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믿기지가 않았지요. 실은 누구든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저를 해치려고 하면 그놈의 집에 불을 질러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도 하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죽게 될까 봐. 어머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가게 주인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알겠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물건을 훔쳤겠소. 앞으로는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마시오. 가게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풀어주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며 다시는 푸른 보자기를 쓰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힘센 사윗감. 어디 좋은 신랑감이 없을까? 하나밖에 없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영감은 요즘 걱정이 태산 같답니다. 시집갈 나이가 된 외동딸을 훌륭한 총각과 짝지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김영감이 찾는 사윗감은 훌륭한 집안이나 부잣집 총각이 아니라 몸이 튼튼한 총각이었지요. 김영감의 부모님은 부지런히 일하며 논밭을 많이 사들여 김영감에게 물려주고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게다가 김영감의 아내마저도 몸이 허약하여 외동딸을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지요. 그래서 외동딸만큼은 튼튼한 신랑에게 시집 보내어 오래오래 잘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튼튼한 총각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김영감이 몸이 튼튼한 총각을 사위로 찾는데요. 그 집 사위가 된다면야 최고로 장가를 잘 가는 것이지. 예쁜 색시를 얻는 데다가 무남 동녀이니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텐데. 이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 총각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세상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마을 사람들과 김영감은 입이 딱 벌어졌지요. 김영감은 이 많은 총각들 중에서 사윗감 한 사람을 어떻게 고를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시험을 보기로 하였지요. 김영감은 사위가 되겠다고 모여든 총각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많이들 왔으니 아무래도 시험을 봐서 튼튼한 사윗감을 뽑아야겠소.
나를 등에 업고 뒷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총각을 사위로 삼겠소. 중도에서 쉬던가 숨이 차서 후유하고 한숨 소리를 내면 탈락이요. 한창 힘이 펄펄한 총각들이라 자신 있게 나섰답니다. 하지만 모두들 중도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힘이 딸려 산 중턱에서 포기하거나 꼭대기에 거의 다 가서 숨이 차 후유 소리를 내어 떨어지기도 하였어요. 몸집이 만만치 않은 김영감을 등에 업고 산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삼형제가 이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답니다. 모두들 나이가 찼으나 장가를 못 가서 안달을 하던 참이었으니까요. 큰 형이 두 아우에게 말하였지요. 얘들아, 오직 힘쓰는 재주밖에 없는 우리 삼형제에게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런데 삼형제가 함께 몰려가서 한 처녀를 두고 겨룰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둘째가 말하였어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마지인 큰형님이 첫 번째로 겨뤄보셔야지요. 큰형님이 실패하시면 그땐 둘째인 제가 나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째 형님이 실패하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막내도 끼어들어 한마디 하였지요. 좋아. 어쨌든 김영감 사위감은 우리 삼형제 중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삼형제는 김영감을 찾아갔답니다. 삼형제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본 김영감은 마음에 드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들처럼 우애가 깊은 형제는 처음 보았는걸. 삼형제가 의좋게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자, 누가 제일 급한가? 빨리 나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 보게나. 김영감의 말에 먼저 큰형이 나섰지요. 큰형은 거뜬히 김영감을 등에 업고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이제 색시는 내 차지야. 큰형은 차근차근 걸음을 옮겨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답니다. 그러나 사람을 등에 업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바위를 오르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만 후유하고 한숨을 쉬고 말았답니다. 허허, 자넨 틀렸네. 그만 돌아가게나. 큰형은 아쉽게도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에는 둘째 차례가 되었어요. 둘째는 영감님을 등에 업자마자 걸음을 빨리하여 고개를 올라갔지요. 큰형이 실패한 것은 너무 차근차근 올라가는 바람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는 뛰다시피 걸음을 빨리하여 올라갔어요. 그러나 빨리 걸은 것이 탈이었지요. 큰형이 실패한 바위를 무사히 넘어갔으나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만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고 말았지요. 아깝구먼. 자네도 후유하였으니 안 되겠네. 그만 돌아가세. 김영감의 말에 둘째도 머리를 긁적거리며 되돌아갔답니다. 다음에는 셋째의 차례였어요. 김영감을 업은 셋째는 큰형보다는 빠르고 둘째 형보다는 느리게 산길을 조심조심 올라갔답니다. 마침내 고갯마루가 눈앞에 보였어요. 옳거니 바로 내가 사위감이야. 셋째는 너무나 기뻐서 마음을 놓는 사이에 그만 저도 모르게 후유하는 한숨이 나오고 말았답니다. 허허, 안타깝지만 자네도 틀렸네.
힘쓰는 재주만 믿고 큰 소리 치던 삼형제는 셋째 동생마저 아쉽게 떨어지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저러다간 사윗감 얻기는 다 틀렸지. 몸집이 저렇게 큰 김영감을 업고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오른단 말인가? 그러니 말일세. 항우가 온데도 어림없지. 이런 소문이 나돌자 사윗감이 되려고 몰려오던 총각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먼 고을에 사는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답니다. 이 총각은 힘이 그리 세지는 않지만 머리가 영특하였어요. 어리석은 총각들이로군. 힘만으로는 안 되지. 꾀를 써야지, 꾀를. 총각은 무슨 좋은 생각이 있는지 자신 있게 김영감을 찾아갔답니다. 먼저 큰 절을 올리고는 정중히 말하였지요. 영감님, 소생은 비록 힘이 세지는 않지만 영감님을 편히 모시고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어서 소인의 등에 업히시지요. 김영감은 총각의 깍듯한 말과 행동에 마음이 끌렸어요. 지금까지 다녀간 수많은 총각들은 그저 힘자랑만 했을 뿐인데 이 총각은 너무나 예절이 바르기 때문이었지요. 네가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어림없지. 김영감은 이렇게 생각하며 총각의 등에 업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 중턱을 지났을 때였어요. 총각이 김영감에게 말을 걸었지요. 영감님, 얼마 전에 힘센 삼형제가 장가들러 왔었다면서요. 아, 왔었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저희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했는걸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소문도 참 빠르군. 말로만 힘이 세면 무슨 소용인가? 큰 형이란 놈은 글쎄 이 바위를 넘다가 그만 후유하고 한숨을 쉬었지 뭔가. 아, 여기에서 후유하고 한숨을 쉬었군요. 후유하면 안 되는데 후유하였군요. 글쎄 힘이 붙여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겠지. 긴 숨을 내쉰 총각은 다시 말없이 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숨이 차는지 김영감에게 말을 걸었지요. 둘째는 어디쯤에서 후유하였습니까? 둘째 놈은 큰 놈보다 조금 더 올라갔었지. 바로 여기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후유했단 말이지요. 후유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데 후유하다니 참 한심스럽군요. 총각은 이렇게 후유 소리를 3번이나 하면서 숨을 돌려 마침내 고갯마루 밑에 이르렀어요. 또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자 총각은 김영감에게 다시 말을 걸었지요. 영감님, 셋째 놈은 이 고갯마루에 거의 다 와서 후유했다지요. 아깝게 되었지. 몇 발짝 안 남기고 바로 여기에서 후유를 했지 뭔가. 여기서 후유한 걸 보면 셋째 놈도 바보인가 봅니다. 거의 다 와서 후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유하는 바람에 다 된 죽에 코 떨어뜨린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 총각은 김영감과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지요. 성공이네. 이복의 총각. 총각은 내 사윗감으로 합격이야. 김영감이 외치는 소리에 총각은 너무나 기뻐서 김영감을 업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총각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무사히 오른 것은
꾀를 썼기 때문이지요. 힘이 들어 숨이 막힐 때마다 삼형제의 이야기를 핑계로 후유하고 숨을 돌려 기운을 차렸던 것이랍니다. 왕굴 장굴대. 옛날 어떤 마을에 왕굴 장굴대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굴 장굴대는 과거를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지요. 주인집 아들은 다그닥 말을 타고 왕굴 장굴대는 말 고삐를 잡고 성큼성큼 걸었지요. 왕굴 장굴대와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답니다. 이랴 워워. 왕굴 장굴대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어요. 해 무슨 고생이람.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좋겠구나.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계속 투덜대었답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니 이 아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밥 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었지요. 왕굴 장굴 때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에요. 서방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머슴도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왕굴 장굴 때를 윽박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왕굴 장굴 때는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았지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왕굴 장굴 때가 말하였어요. 서방님, 그것 아십니까?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밥이 똥이 되긴?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으로 변하여 있었어요. 아니,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십시오.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떠났지요. 고개를 하나 더 넘으니 떡장수가 보였답니다. 왕굴 장굴대야, 가서 떡 하나만 사오너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는 말고. 그런데 왕굴 장굴대가 떡을 이리디적 저리디적 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느냐? 아, 그것이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요. 그걸 찾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거라. 그렇게 해서 떡도 왕굴 장굴대가 먹었답니다. 또 한 고개 넘으니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었지요. 왕굴 장굴대야, 죽 한 그릇만 사오너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야 하느니라. 그런데 왕굴 장굴대가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오는 것이에요.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젓고 있느냐? 아, 그것이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코가 한 덩이 빠졌습니다요.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거라. 그래서 죽 한 그릇도 왕굴 장굴대가 먹었답니다. 주인집 아들은 꼬르륵 꼬르륵, 왕굴 장굴대는 꺽꺽,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였지요. 왕굴 장굴대야,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때 나무장수 한 명이 나무를 쥐고 무거워서 쩔쩔매며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왕굴 장굴 때는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말을 주워버렸지요.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 보니 왕굴장굴대가 한 손으론 말 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론 코를 감싸진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이에요. 말은 어디에 두고 너만 서 있느냐? 왕굴장굴대는 깜짝 놀란 채 하며 대답하였지요. 아니,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 왕굴장굴대 때문에 떡도 죽도 못 먹었지 이제 말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왕굴장굴대의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었지요. 왕굴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답니다.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스님이 등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왕굴장굴대가 들으니 집으로 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 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요. 어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구나. 스님은 왕굴장굴대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었답니다.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어요. 왕굴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왕굴장굴대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거참 이상하다.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왕굴장굴대는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지요.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죽었어야 할 왕굴장굴대가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들을 시켜 왕굴장굴대를 꽁꽁 묶었지요. 그러고는 망태에 넣어 강물에 던지게 했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렸지 뭐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말에 그릇을 가득 실은 그릇 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왕굴장굴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하,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나았네. 그릇 장수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예,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 장수는 왕굴장굴대를 꺼내주고 자기가 망태에 들어가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왕굴장굴대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요.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뜨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 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왕굴 장굴 때는 그릇 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내었대요. 그리고 기와집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